어제 밤사이에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75bp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자,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이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점점 고조되었던 상황이다 보니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번 주 월, 화, 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 효과의 종료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FOMC 회의 직전에 나타났던 증시 현상들, 요거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앞으로 FOMC 회의가 다음 달에도 있죠. 그때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3% 중반까지 기준금리가 높아질 텐데, 향후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대상들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현상들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지난 6월 증시, 6월 첫 거래일 때 증시 토크입니다. 6월 2일이었죠? 제가 요 위에 카드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6월 첫 거래일 증시 토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FOMC 회의 전에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드릴 때 사례를 언급을 드렸었죠. 과거 2014년에서 2018년 자넷 옐런 연준 의장 시절 때 긴축이 진행이 됐고,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이러한 긴축이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FOMC 회의 직전에는 긴축 우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가 정작 FOMC 후에는 시장이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벤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벤트 효과, 이건 이제 투자론에서 교과서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공시효과라고도 하죠. 어떤 호재든 악재든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한다면 그 D-Day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선반영되고 이후에는 불안감 이러한 게 사라지면서 시장이 안정을 취한다. 이게 이제 이벤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6월 FOMC 회의도 교과서적인 그러한 이벤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번 주 월화수뿐만 아니고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FOMC 회의 우려감 속에 시장의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FOMC 회의 딱 끝나자마자 모든 재료가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 미국 증시 반등했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까지 훈훈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상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미국 FRB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점도표가 있어요. PDF 파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페이지가 이제 점도표가 있는데, 이게 연준 위원들이 연도별 예상 기준금리 위치를 일종의 투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연말에 보게 되면 최빈값,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이 투표를 뿅뿅뿅뿅 해준 위치가 3.25에서 3.5% 포인트는 아니고 요 영역에 기준금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서 1.5%가 되었는데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다음 달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 75bp 기준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 이벤트 효과가 종료되긴 하였지만,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앞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단기금리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적 긴축도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장기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뭐 잠깐 오늘 뭐 장기금리와 중기금리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하지만,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 속에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꿈틀꿈틀 올라가다 보면은 시장금리가 뭐 좋게 이야기하자면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게 정상이긴 하지만 속도가 좀 빠르죠. 그러다 보면 금리에 민감한 투자 대상들은 생각보다 날카로운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6월 들어서요, 이번 FOMC 회의 직전에 크게 흔들렸던 어떤 투자 대상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버블이 심했던 섹터가 바로 그러한 섹터일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1년까지 초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폭발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버블이 형성된 것이 코인 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양적 긴축도 하고 기준금리도 인상하고 시장금리도 팍팍팍 올라가다 보니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결국 버블이 심했던 섹터들이 심하게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코인 시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단순하게 조금 빠진 정도가 아니고 붕괴 수준까지 지금 치달았잖아요. 그나마 2018년에 코인 시장 무너졌을 때는 이건 새로운 신기술이다 뭐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뭐 이번에 다시 2020년대 다시 올라오긴 하였지만, 최근에 루나 사태, 루나 테라 코인 사태, 그리고 그 외 이더리움 관련한 사태 등등 해가지고 신뢰도가 무너졌어요. 과거 2000년 IT 버블 붕괴될 때도 그때 당시 닷컴 성장주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퍽퍽 꺼졌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주식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버블이 심한 영역들 어디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식 투자를 하려면 한국이 아니고 여기를 가야지.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좀 과했던 밸류에이션이 지금 정상 밸류에이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공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심했던 섹터들 이제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단위 또는 업종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 문제가 현실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냐면 상장사의 부도 리스크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자, 우리가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상장 회사 중에 좀 굵직한 회사들이 갑자기 뭐 부도 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았어요. 그런 경우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회사채 사태 뭐 이런 일들 많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 2010년대를 보내면서 초저금리 그리고 뭐 양적 완화도 지속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상장사들이 부도 났다 이런 게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단기금리, 중기, 장기금리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빼고, 혹은 이제 지주회사인데 계열사 중에 금융회사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고 그리고 회사채도 정말 많이 발행을 해왔다. 이런 회사들은 이자 비용 문제뿐만 아니고 회사채를 다시 만기가 돼서 롤오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에 회사채 발행 실패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발행했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 거 갚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게 참 외줄타기 같은 거여가지고요. 잠깐 며칠 현금 흐름이 삐끗하면요 1차 부도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사가 거래 정지돼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은행권이나 여러 금융회사 또는 회사채 발행 등이 더더더 어려워지게 되면 2차 부도 나고 실질적인 이게 파산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상장 폐지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시고요. 부채 비율이 200% 이상 넘어가는 회사다 한다면 일단 긴장하시고 여기에 유동 비율은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자본 대비 총 부채로 계산할 수 있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 부채 대비해서 유동 자산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비율이에요. 요건 유동 비율은 클수록 좋고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작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 회사의 유동성 핀트가 안 맞으면 현금 흐름 핀트가 안 맞으면 그냥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이거 무슨 문제가 터진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보면 별일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게 현실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제가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2009년 어느 날 포트폴리오 중에 부채 비율은 100% 정도로 오케이 했는데 유동 비율이 5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얘 편입할까 말까 하다가 부채 비율 오케이 괜찮아 하면서 편입을 했다가 이 유동 비율에서 문제가 생겨서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리하실 때 부채 비율은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요.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유동 비율이 100%가 훨씬 안 되고 50, 60 이렇다 한다면 이건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펑 하고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그러한 금융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기준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시장을 보실 때는요. 버블이 심했던 종목들 멀리하시고 재무 비율도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 속에서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은 마치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영장에서 수영복 안 입고 빤스도 안 입고 수영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자, 유동성이 풍부할 땐 어때요? 그냥 회사 내용 안 좋아도 그냥 스토리텔링, 이빨, 프리젠테이션 잘하는 그러한 회사들 조만장자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한 회사들 그냥 절로 갑니다. 오히려 수영 팬티도 있고 심지어 수영 수트도 있고 하면서 부력도 충분히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들은 유동성이 빠지더라도 견조하게 버티고 오히려 견조한 주가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 하셨던 말씀처럼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을 기억을 하시면요. 지금 긴축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되는지, 혹은 이쪽만은 피해야 된다. 예. 어떤 곳이 그런 곳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사진을 쭉 보니까 수영 팬티를 안 입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튜브, 튜브, 이렇게 끼고 있는 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예, 여긴 물이 풍부하네요. 예, 물이 빠져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 어쨌거나 이벤트 종료됐습니다. 자, 마음 조금 푸시면서, 예, 잠깐의 좀 숨고르기 과정 시장에서 나타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